편안한 휴일 아침 보내고 계십니까? 일요일 아침 뉴스스타 3부 시작합니다. 추석 연휴 이틀째인 오늘 귀성 방향 고속도로는 가장 혼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공사 연결해 자세한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유가연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빠르면 금요일 저녁부터 이동하신 분들도 계시고 어제도 새벽 4시 때부터 일찍 밀리기 시작했는데요. 일요일인 오늘도 오전 5시를 넘기면서 정체가 시작돼 있고요. 오늘 귀경 정체는 정오 무렵에 최대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현재는 경기권을 위주로 두 자릿수대의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막히기 시작한 지역은 여주 지역이고요. 주요 노선 중 이동량이 가장 많은 건 1번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우선 돌발 상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1번 경부선 부산 방향 언양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단독 사고 처리하니까 추가 사고에 대비하시고요. 이전으로 수도권에서는 오산부터 안성분기점까지 12km 구간 답답한 정체가 이어집니다. 충청권에서는 천안과 청주 지역에서 차 간격을 좁히겠습니다. 25번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쪽으로 가신다면 풍세 요금소 부근부터 15km 구간은 여유를 두셔야겠고요. 15번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으로 비봉에서 화성 휴게소 부근까지 가다서다 반복했다가 서평택 분기점 부근부터 충청권 진입하는 서해대교까지는 10km 구간 꽉 막히겠습니다. 50번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여주 휴게소 부근부터 분기점 빠져나갈 때까지 힘겨울 텐데요. 이제는 이전으로 용인 일대의 정체도 감안하셔야겠습니다.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 잘 매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 밤 곳곳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신호등을 들이받아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상가시설이 파손되는 피해가 났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멀쩡히 서 있어야 할 신호등이 땅바닥에 고꾸라졌고 앞이 심하게 부서진 흰색 벤츠 승용차도 같이 기울었습니다. 전북 정읍시 연지동에 있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건 오늘 새벽 3시 10분쯤.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진 20대 남성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저희가 차문 개방했었을 때 저희가 측정한 건 아닌데 그냥 문 열었을 때 술 냄새가 좀 났고요. 쓰러진 신호등이 근처에 정차했던 택시를 덮치면서 택시 운전자와 승객 등 3명도 경상을 입었습니다. 어제 저녁 충남 아산에선 SUV 차량이 아파트 단지 입구에 주차된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상가 건물로 돌진했습니다. 역시 음주운전 사고였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 3대와 상가시설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만취 상태로 차를 몬 50대 남성 운전자를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연휴 첫날 밤, 북한은 사흘 만에 또 쓰레기 풍선을 띄웠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추석을 맞아 벌초나 성묘하러 갔다가 벌에 쏘이거나 예초기에 다치는 사고가 매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피하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양동훈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묘지 근처에서 구조대원들이 헬기를 향해 수신호를 보냅니다. 잠시 뒤 헬기에서 밧줄로 몸을 단단히 묶은 남성을 끌어올립니다. 지난달 27일 전남 영암에서 벌초를 하다 벌에 쏘인 60대 남성이 긴급 이송되는 현장입니다. 이렇게 추석을 맞아 벌초나 성묘를 갔다가 사고를 당하는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올해 전남과 경북, 충남 등 전국 각지에서 벌에 쏘여 숨지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지난해 벌에 쏘였다는 신고에 소방당국이 구조활동에 나선 건 모두 6,800여 건인데 80% 정도가 7에서 9월에 집중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벌초를 할 때는 예초기도 조심해야 하는데 칼날에 베이거나 돌이 튀면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5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예초기 안전사고는 모두 405건으로 벌초가 한창인 9월에 가장 많았습니다. 벌에 쏘이거나 예초기에 다치는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복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벌은 검정 등 어두운 색을 보면 곰이나 오소리 같은 천적으로 착각해 공격할 수 있어서 이렇게 흰색 등 밝은색 긴팔 옷을 입어야 안전합니다. 검은 머리도 밝은색 모자로 가려주는 게 좋은데
시중에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충망 달린 모자도 안전에 도움이 됩니다. 향수나 냄새가 강한 화장품은 피하고 달콤한 과일도 벌을 부를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벌집을 건드리셨을 때는 바로 예초기를 시동을 끄시고 내려놓고 바로 뒤돌아서 최소 30에서 50걸음 이상 뛰어가기를 권장드립니다. 추격을 멈추고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초기를 사용할 때는 안면 보호구와 보안경, 무릎 보호대, 장갑 등 온몸을 보호할 장비를 착용해야 만일의 사태에도 부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추석 연휴 시작인 어제 폭염특보가 확대된 가운데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이 30도를 웃돌았습니다. 추석에 이런 늦더위는 이례적인데 다만 연휴 동안 비가 이어지겠고 해안가에선 높은 파도가 예상됩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됐지만 도심은 가을의 기운 대신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시민들은 여전히 반소매 옷을 입고 손에 든 휴대용 선풍기로 늦더위를 달랩니다. 오늘 축구 경기장 가는 길인데 덥고 땀도 많이 날 것 같아가지고 옷을 한 2벌 정도 더 가져왔습니다. 이례적 9월 폭염특보는 해제는커녕 오히려 확대 강화됐습니다. 경남 김해와 의령은 36.5도, 밀양 36.2도, 전남 강진도 36.1도까지 치솟았고 서울도 32.2도 등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이 30도를 웃돌았습니다. 폭염과 함께 중부 곳곳에는 산발적인 비가 내렸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20mm 안팎으로 쏟아지며 한때 호우특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연휴 내내 폭염과 비가 이어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남쪽에서 따뜻하고 습한 바람이 유입되면서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겠고 대기 불안정에 의해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강원 영동과 경상권 해안을 중심으로는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오는 날이 많겠습니다. 내일까지 영남 해안에는 최고 100mm 이상의 비가, 내륙에도 5에서 많게는 6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태풍은 중국을 향하지만 간접 영향으로 해상에는 최고 5m에 달하는 높은 파도가 일겠습니다. 해안가에도 강한 너울이 유입되며 해안 도로를 넘는 곳도 있을 걸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고향을 찾거나 여행 갈 생각에 들뜬 분들도 많겠지만 그리 달갑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몇 달째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들은 가뜩이나 돈 들어갈 곳이 많아지는 연휴가 오히려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임혜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30년 넘게 건설 현장에서 기중기를 몰아온 A씨는 다가오는 한가위에 한숨이 나옵니다. 지난 4월부터 구청에서 발주한 복합센터 공사를 맡았는데 계약을 맺은 건설사가 장비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3개월 만에 잠적해버린 겁니다. 4월부터 현재까지 지급 일한 금액에 대해서 받은 금액이 없으니까 생활이 좀 어렵고 가족들 보기도 미안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카드가 대부분 연체가 된 상태고 일단 또 부가세를 먼저 신고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좀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받지 못한 대금은 3,400여만 원. 몇 달 동안 수입이 끊기다 보니 생계를 유지하기도 빠듯합니다. 가족들끼리 모이고 이랬었는데 현재로서는 다 연락을 일단은 차단을 하고 일단 우리 식구들만 조용히 있을 계획입니다. 일단 부모님 찾아뵙는 거는 나중의 일이고 일단 저희들도 살아야 되니까. A씨처럼 최근 건설업계에서는 임금이 밀린 노동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올해 상반기 체불 임금은 1조 436억 원. 이 가운데 23.7%가 건설업에서 발생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6%포인트 늘었습니다. 심지어 임대차 계약을 맺지 않는 불법 하도급이 만연한 업계 특성까지 더해지면서 건설업 임금체불 문제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도저히 체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노동자들은 결국 시청과 국회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지 않으면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해달라는 겁니다. 법이 제정되어야 저희 건설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체불 걱정 없이 현장에서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은 일대로 해놓고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하는 체불임금 노동자들. 모처럼 떨어진 가족들과 만나는 추석 연휴가 기쁨보다는 걱정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추석 명절이면 보통 현금이나 상품권, 먹을거리를 주로 선물하곤 하죠. 그런데 최근에는 건강이 염려되는 부모님을 위한 효보험과 자녀들의 미래를 위한 개인형 국채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유한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상위 3개 생명보험사가 종신보험의 암, 치매, 간병까지 보장하는 신종보험을 출시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3사 판매액이 추석을 앞둔 지난달에만 20% 이상 증가했는데 피보험자의 20%가 60대였습니다. 보험료가 비싸고 해지 시 환급금이 낮은 단점이 있지만 이점도 많아 5, 60대 부모를 둔 자녀들의 문의도 활발합니다. 부모님께서 암이나 치매에 걸리신다고 하더라도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림으로써 치료비를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예를 들어 부모님이 건강하게 살아 계셔도 이 상품에 쌓인 적립금으로 주부 본인의 목적 자금으로 활용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현장에서 문의가 많다. 지난 6월부터 개인 투자용 국채 판매가 시작되면서 자녀용 선물 목적으로 매월 20일 국채 입찰에 참여하는 부모들도 늘어났습니다. 만기가 돼서야 원리금을 찾을 수 있어 돈이 장기간 묶이는 단점이 있지만 표면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주고 매년 이자가 복리로 늘어나는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액인 10만 원부터 투자가 가능하고 만기까지 가져갈 수 있다고 하면 표면금리에다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를 복리로 수취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자녀분들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장기간 투자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되기 때문에 적합한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절이 지나고 아이들의 두둑해진 용돈을 관리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 휴대전화에 앱을 깔아주고 자녀가 그곳에 용돈을 충전해 관리하게 하면 안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용돈을 현금으로 주면 어디에 쓰는지를 알 수가 없고 잃어버릴까 봐 불안한 점이 있는데요. 앱으로 주면 아이들이 어디에 용돈을 쓰는지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아이들이 꼭 필요한 데에만 용돈을 사용하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매우 만족도가 높습니다. 경제와 재테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부모와 자녀 사랑의 모습도 시대에 맞게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일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공모를 앞두고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요 단지들이 주민 동의율을 90% 이상까지 끌어올리려는 막판 경쟁이 한창입니다. 재건축 심사가 임박해질수록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인데요. 최두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일산 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2,500여 가구가 모인 통합 재건축 단지 곳곳엔 주민 동의서 접수를 알리는 현수막이 즐비합니다. 주민 동의율을 추석 연휴 이후 만점에 해당하는 95%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다만 명절 기간에 이제 온 가족들이 모이게 되니까 이제 동의서 제출 여부를 결정할 가족들이 좀 있습니다. 현재 분위기를 봐가지고는 최고치 만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900가구에 육박하는 인근 다른 통합 재건축 단지.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들의 분주한 움직임에서 활기가 느껴집니다. 단지 안에 동의서 접수처까지 따로 만들어 막바지 주민 설득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실함을 바탕으로 주민 동의율을 90% 이상 달성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추진위원들과 입주민 봉사자들이 함께 직접 세대를 방문하고 또 한 분 한 분 연락을 드리고 있고요. 앞으로 선도지구 지정 신청 마감일까지 목표 수치인 90%를 달성하기 위해 선도지구에 선정되면 각종 규제가 완화돼 사업성이 높아지는 만큼 주민동의율 확보전은 단지마다 치열합니다. 이렇게 후보 단지들이 주민동의율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주민동의율 배점이 60점으로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주민동의율을 높일수록 선도지구 선정에서 우위를 점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게 됩니다. 재건축 선도지구 신청서 접수는 오는 23일부터 닷새간 진행됩니다. 평가와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일산 신도시의 경우 6,000가구, 추가 지정 물량까지 고려하면 최대 9,000가구까지 선도지구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분당에서 최대 12,000가구까지 지정되는 경우 등을 가정하면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물꼬를 트는 곳은 최대 3만 9천 가구에 이를 전망입니다. 심사가 임박할수록 재건축 열기가 더 달아오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관건은 재건축 시 발생할 분담금 부담 문제와 재건축에 따른 주민 이주 대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고도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금 반환을 거절당한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 8개월 동안 전세보증 이행이 거절된 사례는 모두 411건이었고 보증금 규모는 765억 원이었습니다. 거절 사례는 지난 2020년 12건이었지만 2021년 29건, 2022년 66건, 그리고 지난해 128건으로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거절 사례를 보면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 요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사기 또는 허위 전세 계약이라 반환을 거절당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제인 추석 연휴 첫날 밤 북한이 또 쓰레기 풍선을 띄웠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대남 쓰레기 풍선을 부양하고 있다며 바람을 타고 경기 북부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합참은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띄운 건 지난 11일 이후 사흘 만인데 올해 들어 벌써 19번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이른바 윤한 갈등이 올해 초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20년 지기 두 사람의 충돌이 당정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는데 앞으로 여권의 정치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총선을 석 달 앞둔 올해 1월입니다. 당시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 위원장 사퇴를 요구한 일로 이른바 1차 윤한 갈등입니다. 아마 점심 먹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총선 공천 때문이다, 김건희 여사 의혹 때문이다 여러 추측 속에 충돌의 실마리는 반년이 지나 김 여사가 지난 1월 한 위원장에게 보낸 5통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며 일부 풀리게 됩니다. 총선을 앞두고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으로 적잖은 갈등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에 대한 초유의 사퇴 요구까지 이어졌던 것이고요. 서천 화재 현장 90도 인사나 대통령실 만남 등 봉합 시도가 없진 않았지만 두 사람 감정의 골은 총선 기간 더욱 깊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회칼 테러 발언 황상무 수석과 이종섭 호주 대사 거취 논란부터 의대 증원, 비례대표 공천 등을 두고 크고 작은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이종섭 장관은 재직 중에 이 방산 수출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고 이종섭 대사의 출국을 어떻게든 막았을 것 같습니다. 민심의 분기점이었구나라는 회고를 해봅니다. 총선 참패 이후 한동안 잠잠하던 두 사람 갈등은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계기로 다시 불거집니다. 한 대표는 출마 선언 때부터 윤 대통령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해병특검법 추진 의지를 밝혔고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의구심을 저는 풀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대표 당선 이후엔 김경수 전 지사 복권부터 핵심 국정과제인 의료개혁을 두고 마찰이 이어지며 이제 윤한 갈등은 그 횟수조차 일일이 세기 어려울 정도가 됐습니다. 민심이 다른 내용들이 많을 경우에는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집권 여당 대표의 임무입니다. 또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 또 자유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초 지난달 말 예고됐던 두 사람 만남도 추석 이후로 연기되는 등 여권의 정치적 피로감은 쌓여가고 있지만 현재로선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권을 장악하며 일찌감치 차기 대권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권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야권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며 견제구를 날리는 모습도 보입니다. 대권 잠룡들의 차별화 시도를 정인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구당 부활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히며 목소리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 도입을 공언하자 과거 금권 선거의 온상이라며 지구당 폐지를 주도했던 오 시장이 반기를 들고 나선 겁니다. 당 장악이라든가 정치권의 이해관계를 반영해서 전당대회 때 해놓은 말빚을 갚으시는 단계인데요. 제도가 5년, 10년 가다 보면 과거의 구태가 다시 반복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의정 갈등 대응에는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재논의를 언급하면서 한 대표와 궤를 같이 했습니다. 다만 추석 연휴 기간 서울 내 의사단체는 협조적이라며 의료 공백 대응에 자신감도 드러냈는데 한 대표와 달리 시정을 총괄하는 행정 경험과 권한을 부각한 거란 평가도 나왔습니다. 한 대표의 당내 경쟁자로 홍준표 대구시장을 빼놓을 순 없습니다. 최근 홍 시장은 의정 갈등 문제에 한 대표가 설익은 대책이나 툭툭 던진다며 의료계를 잘 모른다고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여권 광역단체장 가운데 잠룡으로 꼽히는 두 사람이 한 대표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협공하는 모양새입니다. 야권에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있습니다. 이재명표 핵심 정책인 25만 원법에 시각차를 드러내며 차별화에 시동을 건 겁니다. 소비 진작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지만 어려운 계층을 위주로 보듬는 게 효율적이라는 설명입니다. 70%, 80% 중산층, 서민층에게 지원이 된다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의 지원이 갈 수 있지요. 중산층이나 서민층이나 어려우신 분들은 소비 성향이 높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진작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대권 도전 여부엔 즉답을 피하는데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한 역할론에는 여지를 두면서 사실상 몸풀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특히 김 지사가 친문 비명 핵심인 전해철 전 의원에게 경기도 자문역을 맡긴 건 비명계 결집 시도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최근 유달리 활동폭을 넓히고 있는 김부겸 전 총리. 복권 이후 사회에 보탬이 되는 역할을 고민하겠다고 밝힌 김경수 전 지사도 언제든 일극체제 이재명 대표의 대체자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 바깥에서 연합과 연대를 해서 잘 버무려서 잠룡들이 아주 좋은 그런 이 콜라보레이션을 잘 만들면은 이재명 정도가 아니라 정권을 다시 한번 민주 세력이 탈환하는데 아직은 한동훈, 이재명 두 대표가 각 진영을 이끌고 있지만 한 대표는 당정 갈등에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에 발목 잡힐 경우 차기 경쟁 구도가 어떻게 출렁일지 알 수 없다는 게 대체적 분석입니다. 잠룡들의 차별화 행보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행정 통합을 추진하다 등을 돌린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이번엔 TK 신공항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서로를 향해 날선 비난을 주고받으면서 감정 다툼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친 발언의 시작은 홍준표 대구시장이었습니다. 경북 의성군이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에 화물터미널 위치를 두고 엉뚱한 주장을 펼쳐 공항 건설에 차질이 생겼다며 비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억지 부리고 하면 사업 자체를 못합니다. 대구시가 사업 주체고 경상북도는 사업 주체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경북이 협조하지 않으면 현재 추진하는 공항 예정지를 옮기는 대안, 이른바 플랜 B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반대하면 너 공항 무산된다. 그런 식으로 협박을 해요. 우리가 작년부터 합의가 안 될 때 대비해서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곧장 기자회견을 열어 반박했습니다. 대구시가 신공항 사업을 추진할 특수목적법인, 즉 SPC 구성에 어려움을 겪자 화살을 경북으로 돌린 거라는 겁니다. 경북도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여론전을 펼치는 것은 대구시가 추진 중인 신공항 건설 사업을 위한 SPC 구성에 차질을 빚자 그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 또 이미 신공항 특별법에 건설 예정지를 명기했기 때문에 홍 시장의 플랜 B는 불가능한 계획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그 이치가 특별법 제2조 7호에 명시되어 있고 대구시장 말 한마디로 공항 입지를 변경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왕조 시대에도 할 수 없는 일이며 지금 상황에서 사실상 불가능하다.
행정통합을 두고도 서로 날을 세웠습니다. 홍 시장은 합의안을 제시했지만 답변이 없고 특별시 체제로 가자는 합의도 깼다면서 통합 불발의 책임을 경북에 돌렸습니다. 그러자 이 지사는 대구시가 공론화 자체를 거부한다며 도가 중심이 되는 행정체제가 세계적 기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북에서 특별시로 하는 걸 갖다가 합의를 했어요. 그러면 합의를 했으면 지원기관이 집행기관으로 바뀌는 겁니다. 홍 시장이 주장한 동부청사는 결국 직할하기 위한 조직이다. 경북도는 이에 명확히 반대했다. 공론화가 이루어지면 시군 권한과 더불어 함께 검토해볼 수 있는 문제지만 홍 시장은 공론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갈등을 넘어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두 단체장의 다툼에 신공항건설과 행정통합을 바라던 시도민의 기대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대선 승패를 좌우할 경합주에서 기존 지지층을 결집할 뿐만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할 만한 유권자를 공략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4일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경합주에서 민주당 지지층이 두꺼운 대도시뿐만 아니라 민주당세가 약한 소도시 유권자를 설득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전략은 해리스 부통령이 지난주 집중한 핵심 승부처인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두드러졌습니다. 최근 기술적인 문제로 국제우주정거장 ISS에 내년 2월까지 발이 묶인 우주인들이 있습니다. 오는 11월 미 대선을 50여일 앞두고 우주에서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부재자 투표를 신청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월 미국 보잉사의 우주 캡슐 스타라이너로 우주 비행에 나선 베리 부치 윌모어와 수니타 윌리엄스. 두 우주인은 국제 우주정거장 ISS에 8일간 체류할 계획이었지만 기술적인 문제로 발이 묶여 있습니다. 스타라이너가 발사 뒤 비행 중 헬륨이 누출되고 기동용 추력기 일부가 작동되지 않는 등 문제를 노출했기 때문입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고심 끝에 우주비행사 2명을 남겨두고 기체만 귀환시키면서 체류 일정은 8개월 넘게 늘어났습니다. It's great to have the Starliner home. A safe and successful landing was exactly what we wanted. It was uncrewed. Everybody see the systems work is exactly what we wanted. 내년 2월까지 ISS에 머물게 된 두 사람은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부재자 투표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I sent down my request for a ballot today, as a matter of fact, and they should get it to us in a couple of weeks. And absolutely. 이례적으로 우주상공에서 투표하게 된 우주인 유권자는 꼭 투표권을 행사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You know, it's a very important duty that we have as citizens, and looking forward to being able to vote from space, which is pretty cool. 우주 투표가 가능해진 것은 지난 1997년 텍사스주 의회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이후부터입니다. 같은 해 미르 우주정거장에서 데이비드 울프가 미국인 중 처음으로 투표한 이후 우주인들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접경지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포로 103명씩을 교환했습니다. 미영 정상은 러시아 본토 타격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서방 무기를 허용할지 결론 내지 못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 접경지 쿠르스크 전투에서 포로로 잡혔던 우크라이나군 103명이 돌아왔습니다. 앳된 얼굴의 병사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서야 살아 돌아왔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어머니. Я так радий почути ваші голоси. Не хвилюйтеся, я тепер в Україні. 우크라이나에 포로로 온유됐던 러시아군 103명도 치료를 위해 버스로 이동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중재로 이루어진 이번 포로 교환은 벌써 8번째입니다. Появилось такое облегчение сразу на душе. Уже понимаю, что я поеду домой, уже все позади, что уже не о чем переживать. 이런 가운데 미국과 영국 정상은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무기 사용을 허가할지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영국은 우크라이나가
스톰 섀도로 러시아 본토를 깊숙이 타격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고 미국의 동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신들은 서방 미사일로 러시아를 타격하더라도 전세에 큰 변화를 가져올지 미국이 회의적인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오히려 러시아 진격을 막는 지상전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의 위협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돌발 질문에 두 번이나 조용히 해달라며 예민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What do you say to Vladimir Putin's threat of war, sir? It's a serious threat. You gotta be quiet. I'm going to make a statement, okay? 영국 언론들은 장거리 무기 허용에 대한 최종 결정은 조만간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미 서방이 장거리 미사일로 본토를 공격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렸고 우크라이나에 통지까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잇단 엄포 속에 속도 조절에 나선 서방의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을 대량 공급하고 있다며 러시아 동맹 가운데 북한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정준입니다. 주요 7개 나라 G7 외무장관들은 이란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을 수출하는 것에 대해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G7 외무장관들은 성명에서 이란은 불법적이고 정당화될 수 없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모든 지원을 즉각 중단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은 물론 유럽과 국제안보를 직접 위협하는 탄도미사일과 무인기 또 관련 기술 이전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허리케인 프랜신이 멕시코만을 지나갔지만 원유 생산시설의 30%, 천연가스 생산시설의 41%가 가동 중단 상태를 유지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은 미국 안전환경집행국을 인용해 하루 52만 2천 배럴의 원유 생산시설 가동이 중단됐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1등급 허리케인인 프랜신은 지난 11일 멕시코만에 상륙해 산유시설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올해 들어 엠폭스로 숨진 환자가 7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으로 최근 일주일 동안 추가로 숨진 104명을 포함해 올해 엠폭스 사망 환자는 72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추가된 3,161건을 비롯해 올해 들어 아프리카 대륙에서 총 26,544건의 엠폭스 의심 사례가 보고됐고 이 중 확진 사례는 5,732건으로 파악됐습니다. 확진 사례와 사망자 대부분이 변종 엠폭스 진원인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나왔습니다. 행복한 추석, 풍요로운 추석. 행복한 추석, 풍요로운 추석. 추석 연휴 이틀째인 오늘 귀성 방향 고속도로는 가장 혼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하루 동안 전국에서 차량 596만 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이 가운데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향하는 차량은 52만 대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아침 7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에서 전국 주요 도시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이 6시간 10분, 전남 목포까지 5시간 반이 걸리고요.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3시간 반, 강원 강릉이 3시간 10분입니다. 귀성 방향 정체는 정오에서 낮 1시 사이에 정점에 달한 뒤 저녁 8시가 지나야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귀경 방향은 대체로 원활하겠지만 오전 10시부터 곳에 따라 정체가 시작돼 오후 4시부터 5시 사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도로공사는 내다봤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동안에도 주요 전시장들은 문을 엽니다. 특별한 계획이 없으시다면 나들이 어떠신가요? 김정아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예술의 전당에서 진행 중인 뭉크 전시회는 추석 당일에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 뭉크 미술관 소장품과 함께 전 세계 23곳 소장처에서 온 140여 점이 공개됐는데 연휴 직후에 전시가 끝나기 때문에 아직 못 보셨다면 관람하기 좋은 기회입니다. 바로 위층에서는 왕눈이 캐릭터로 유명한 스페인 인기 작가 하비에르 카이아 작품도 만나볼 수 있는데 역시 연휴 내내 쉼 없이 돌아갑니다. 석파정 서울미술관의 소장품전에서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이중섭의 미공개 편지화와 함께 김환기, 김창렬, 이우환 등 한국 단색화 거장들의 대작들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추석 당일도 관람객을 맞을 예정이고 함께 진행 중인 기획전과 야외공원 석파정 산책은 덤으로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도 연휴에 쉼 없이 돌아갑니다. 다만 서울관은 추석 당일 휴관임을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시립미술관에서는 천경자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여성 화가 23인의 삶과 예술을 다룬 기획전 등을 열고 있는데 추석 연휴 내내 관람객을 맞을 예정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진행 중인 동아시아 7기전과 북미 원주민 컬렉션 전시는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관람 가능합니다. 인사동으로 가면 얼굴 없는 거리의 예술가 리얼뱅크시 전시와 아메리칸 팝아트 거장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를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즐길 수 있습니다. YTN 김정아입니다. 배우 김우빈이 돌아왔습니다. 각종 범죄로 전자발찌 대상자가 된 사람들을 응징하는 유쾌한 액션 작품이 복귀 작품인데요. 연휴 기간 볼만한 OTT 작품과 개봉 영화를 김승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전자발찌가 뭔지도 잘 몰랐어. 김우빈이 전자발찌 대상자를 24시간 밀착해 관리하는 무도 실무관이돼 벌어지는 이야기. 명쾌한 선악구도로 간결하고 단순한 서사입니다. 태권도, 검도, 유도 합쳐 9단 유단자로 분한 김우빈의 압도적 체격 조건에서 나오는 액션이 돋보입니다. 무술 유단자로서 이렇게 몸을 겨루기나 아니면 다른 상대와 싸울 때랑은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최소한의 동작으로 간결하고 굵직하게 했었어야 하고. 새로 반장으로 부임한 동방유빈입니다. 강력하진 않지만 매력적인 강력반, 강매강의 엘리트 반장이 오고 원팀으로 거듭나려는 코믹 수사물입니다. 큰 인기를 끌었던 시트콤 하이킥 시리즈 작가가 집필해 시종일관 웃기기 위해 달려갑니다. 주로 진지한 역할을 맡았던 김동욱이 이번에 익살스러운 연기를 선보입니다. 코미디라는 장르는 항상 기다리고 있고 늘 기대되는 장르예요. 저는 굉장히 자신 있습니다. 저 두부공장 안 할 거예요. 그래, 하지 마. 시골에서 가업인 두부 공장을 운영하는 대가족을 통해 현재 가족의 의미를 되묻습니다. 관계의 균열로 시작된 가족의 변화가 여름에서 겨울까지 이어지는 계절로 그려집니다. 빈틈없는 내공이 탄탄한 연기 속에서 세대, 젠더, 계급 같은 묵직한 주제가 빛나고 위트 넘치는 섬세한 연출이 눈에 띕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프로야구 SSG가 삼성의 짜릿한 뒤집기로 가을 야구를 향한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5위 두산도 4위 KT와 맞대결에서 승리했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4대1로 뒤진 4회, 삼성이 투아웃 만루에서 한 점 동점을 만듭니다. 그리고 구자욱이 앤더슨의 시속 154km짜리 초구를 받아쳐 그랜드슬램을 만들어냅니다. 4회 8대4, 삼성이 승리에 먼저 다가섰지만 SSG가 곧바로 분위기를 뺏어왔습니다. 4회 말 연속 3안타 등으로 석점을 따라갔습니다. 한 점을 더 내줘 9대7로 뒤진 7회. SSG는 상대 투수 보크로 한 점을 따라가고 이지영이 2타점 적시타로 드디어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운 좋게 피처 복구가 나와서 말로가 아닌 2, 3루가 돼서 어떻게든 1점 내려고 컨택을 하려고 집중했던 게 또 코스가 좋게 나와서 결승타까지 된 게 좀 기분이 좋습니다. SSG는 8회 한유섬의 2루타로 쐐기점을 뽑아 11대9로 승리하고 가을 야구 경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은퇴식을 치른 니퍼트가 시구를 한 잠실에선 5위 두산이 4위 KT의 짜릿한 한 점차 승리를 낚았습니다.
두산은 KT 전적 곽빈이 5이닝을 한 점으로 버텼고 이영하부터 이병헌과 홍건희, 김태균이 무실점으로 이어던지며 2대1로 승리했습니다. 두산은 KT의 반경기 차로 따라붙었습니다. 고 최동원 감독의 13주기 추모 행사를 연 롯데는 치열한 타격전 끝에 한화를 12대 9로 꺾고 다시 7위로 올라섰습니다. 기아는 최용의 역전 끝내기 2타점 적시타로 키움에 3대1로 승리하고 우승 매직 넘버를 3으로 줄였고 LG는 NC를 10대 7로 물리치고 3위 구축에 들어갔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프로야구 두산의 왕조를 이끌었던 니퍼트가 6년 만에 두산 유니폼을 입고 뒤늦게 은퇴식을 치렀습니다. 인생 최고의 시간을 보냈던 잠실 야구장 마운드에 입맞춤을 하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상 보시죠. 대학 시절 중앙대에 52연승 신화를 합작해낸 두 선수죠. 오세근과 김선영이 한 팀에서 뭉친 뒤 이제 두 번째 시즌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프로농구 시즌의 아쉬움을 잊고 이번에는 대학 시절의 영광을 재현해내겠다는 각오입니다. 서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앙대 시절 52연승 대기록을 세우며 대학농구 최강으로 군림했던 오세근과 김선영. 이후 12년 동안 프로에서도 최고의 자리에 오른 뒤 지난해 비로소 한솥밥을 먹게 됐습니다. 52경기를 하면서 한 번도 안 졌고요. 마음 먹으면 마음 먹은 대로 좀 플레이가 됐었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잡으면 뛰고 또 뛰면 또 옆에서 또 제가 또 달려주고 앞에서부터 또 수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좋은 시너지가 났던 것 같아요. 오세근과 김선영 원투펀치 구축만으로도 화제를 모았지만 둘의 첫 시즌은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크고 작은 부상이 겹치며 정규 시즌 내내 힘을 쓰지 못했고 결국 6강 플레이오프에서 KCC의 3경기를 내리지고 일찌감치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같은 유니폼을 입고 맞는 두 번째 시즌, 두 베테랑의 각오는 그래서 더욱 비장합니다. 좀 마음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절치부심한 상태인 것 같고요. 둘 다 좀 정상적인 몸을 일단 만드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을 해서 작년보다는 확실히 좋은 케미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작년에 잘 못 맞췄던 부분을 지금 이제 뭐 연습할 때나 연습 경기를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맞추고 있는데 지난 7월 일찌감치 강원도 고성에서 체력 훈련을 시작한 SK는 이제 외국인 선수까지 합류한 뒤 일본 전지훈련을 통해 본격적으로 전술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의 아쉬움을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두 베테랑의 절치부심과 함께 프로농구 명문 SK가 힘차게 새 시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허정훈입니다. (9월) 중순에 접어들었지만 아직 여름의 기운이 더 강합니다. 연휴 둘째 날인 오늘도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1도, 정읍은 무려 36도 선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도 곳곳에 비나 소나기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현재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는 150mm 이상, 영남 해안에도 많게는 80에서 100mm의 큰 비가 내리겠고요. 내륙에는 5에서 6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밤사이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5.1도, 대전은 25.5도, 부산은 27.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 이남 곳곳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1도, 대전과 광주는 34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연휴 내내 더위 속에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고요. 추석에는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보내드린 뉴스 스타트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뉴스 와이드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